1776년 5월 14일 조선 궁궐. 정조가 즉위한 지 2달째 되던 날 한 여인이 도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한때 그녀는 종이품 수구였습니다. 영조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녀를 부르는 이름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문녀. 자귀를 빼앗긴 천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문 씨의 죄를 포고하고 도성 밖으로 쫓아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새 임금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의 후궁을 이토록 가혹하게 처벌한 걸까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녀는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었다고 합니다. 한중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 씨는 김상로 등과 결탁하여 세자를 모함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문녀는 요냐다. 늙은 임금을 혹해 궁중을 어지럽혔다. 정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문 씨의 죄는 하늘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오빠 문성국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주도로 유배되어 종이 되었죠. 문 씨 본인은 도성 밖 초라한 집에 유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9월 11일 문 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던 여인의 최후였습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오늘은 조선 궁중 암투의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숙의 문 씨의 몰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욕망과 권력, 복수와 몰락이 얽힌 충격적인 비극입니다. 이야기는 175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문 씨는 평범한 궁녀였습니다.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 조 씨를 모시고 있었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문 씨는 미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부는 미천했습니다. 그저 수많은 궁녀 중 한 명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1751년 11월 현빈 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는 슬픔에 잠긴 채 빈전을 찾았습니다. 그날 영조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조용히 상주를 모시고 있던 궁녀. 바로 문 씨였습니다. 당시 영조는 57세였습니다. 정비정성왕후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계비정순왕후는 아직 간택되기 전이었죠. 민간에 떠돌던 이야기로는 영조가 문 씨의 슬픈 눈빛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노년의 왕에게 젊은 여인의 애수 어린 모습은 위로처럼 다가왔던 걸까요? 그렇게 문 씨는 영조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2년 뒤인 1753년 2월 8일 문 씨는 정사품 소원에 책봉되었습니다. 실록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조가 승지에게 문 씨의 책봉 교지에 어보를 찍으라고 명했는데 승지 윤광의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신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 씨가 미천한 궁녀 출신이라는 것을. 이런 여인을 후궁으로 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다른 승지를 시켜 어보를 찍게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왕의 총애였지만 실제로는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궁중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여인이 대체 무슨 재주로 임금을 사로잡았는가? 신하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쓸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살아남는 것,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궁궐은 아름답지만 잔인한 곳입니다. 한순간 왕의 총애를 잃으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곳이죠. 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영조의 총애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1753년 3월 3일 문 씨는 첫 딸을 낳았습니다. 화령옹주였습니다. 영조는 기뻐했습니다. 노년에 얻은 딸이었으니까요. 문 씨는 왕의 총애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1754년 5월 19일 둘째 딸 화길옹주가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문 씨는 승승장구했습니다. 1771년에는 종이품 수의로 진봉되었죠. 궁녀에서 수기까지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문 씨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딸은 둘이나 있었지만 아들은 없었습니다. 조선 궁궐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왕자를 낳지 못한 후궁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였습니다. 영조의 둘째 아들이자 왕위를 이을 세자. 문 씨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세자로 책봉된 인물이었죠. 전해지는 바로는 문 씨는 사도세자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한중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자는 병이 깊어 행실이 온전하지 못했다. 사도세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영조의 가혹한 교육과 압박으로 인해 점점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동정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씨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세자가 왕이 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 아들도 없는 미천한 후궁일 뿐입니다. 언제든 궁에서 쫓겨날 수 있었죠. 더 무서운 건 세자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문 씨도 그중 하나였죠. 당시 궁녀들 사이에 떠돌던 이야기입니다. 문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은 죽을 것이라 생각했다. 공포는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문 씨는 생각했습니다. 세자가 왕이 되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고.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결심한 여인의 눈빛으로 176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세자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궁녀들을 해치고 의복에 집착하고 밤마다 궁궐을 돌아다녔죠.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저것이 내 아들이란 말인가. 그리고 문 씨는 그 틈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행실이 심히 염려됩니다. 오늘도 세자가 밤늦게 궁궐을 배회했다고 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져갔습니다. 문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강력한 동맹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론의 영수 김상로였죠. 노론은 당시 조선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사도세자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세자는 노론을 싫어했습니다. 만약 세자가 왕이 된다면 노론의 권력은 위태로워질 게 뻔했죠. 전해지는 바로는 문 씨와 김상로는
은밀히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세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 씨는 김상로 등과 결탁하여 세자를 모함했다. 그들의 방법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세자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조의 의심을 부채질했죠. 문 씨는 밤마다 영조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오늘도 세자께서 궁녀를 때렸다고 합니다. 세자께서 의복을 수백 벌이나 만들게 했다 합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면서 말입니다. 세자께서 밤중에 궁궐을 나가셨다더군요. 어디를 가셨는지.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말들이었습니다. 세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그것을 과장하고 왜곡했습니다. 김상로도 조정에서 영조에게 아뢰었습니다. 세자의 행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종묘사직을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조는 괴로워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실망 사이에서 갈등했죠. 그리고 점점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궁중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문 씨가 세자를 죽이려 한다더라. 김상로와 문 씨가 밤마다 모의를 한다더라. 심지어 궁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문 씨는 요녀다. 임금을 혹해 세자를 해하려 한다.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 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한중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시 여러 사람들이 문 씨의 이러한 모습을 알고 있었으나 영조만이 이를 알지 못했다. 영조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까요? 노년의 왕은 문 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1762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문 씨와 김상로의 계획이 실행되는 순간이었죠. 뒤주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762년 윤호월 13일. 이날을 조선 역사는 이모화변이라 부릅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영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자를 패하고 서인으로 삼는다. 궁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자는 울부짖었고 해경궁 홍 씨는 영조의 발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 쌀을 보관하는 나무 괴짝. 뒤주였습니다. 5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 갇혔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동안 뒤주 안에서 27살의 젊은 세자는 굶주림과 더위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그 8일 동안 문 씨는 궁궐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그녀가 영조 곁에서 세자를 향한 왕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다른 야담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자가 뒤주 안에서 물을 외쳤을 때 문 씨가 주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은 속삭였습니다. 문 씨가 세자를 죽였다. 저 여인은 마녀다. 윤호월 21일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영조는 슬퍼했습니다. 아들을 직접 죽인 아버지의 고통이었죠. 하지만 문 씨는 어떠했을까요? 당시 궁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안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사라졌으니까요. 문 씨의 오빠 문성국도 이 일에 가담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궁 밖에서 노론 세력과 연락하며 음모를 도왔다고 하죠. 사도세자가 죽은 뒤 문 씨의 권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문 씨는 그런 왕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11살 소년 산. 훗날 정조라 불릴 그 소년은 뒤주 앞에서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죽였는지, 누가 할아버지를 부추겼는지, 소년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문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승리가 얼마나 덧없는지, 복수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14년이 흘렀습니다. 1776년 3월 5일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이제 25살 청년이 되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였습니다. 문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정조는 무엇을 할까요? 그녀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지 25일째 되던 날, 1776년 3월 30일 정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 씨의 자귀를 삭탈하고 사저로 내쫓으라. 궁궐이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은 놀랐죠. 새 임금이 즉위하자마자 선왕의 후궁을 처벌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문 씨는 선왕을 속이고 세자를 모함한 죄인이다. 문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죠. 전하, 소첩은 억울하옵니다. 정조는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4년 전 뒤주 앞에서 죽어가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억울하다고? 그때 세자는 얼마나 억울했겠는가. 문 씨의 오빠 문성국은 노비로 강등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주도로 유배되어 종이 되었습니다. 문 씨 일가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김상로는 이미 1770년에 죽었기에 직접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의 관작을 추탈하고 가족들을 유배 보냈습니다. 전해지는 소문으로는 정조가 김상로의 무덤을 파헤치려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분노가 컸던 거죠. 하지만 신기한 것은 김상로 집안을 제외한 다른 노론 인사들은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정조가 문 씨와 김상로를 희생양으로 삼아 노론과 화해했다고. 이모화변의 원한을 끝내고 정치적 안정을 택한 것이라고 말이죠. 진실이 무엇이든 문 씨는 도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5월 13일 정조는 장문의 교지를 내렸습니다. 문 씨의 죄를 만천하에 포고한다. 그녀는 선왕을 현혹하고 세자를 모함했다. 그 죄는 하늘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이튿날 문 씨는 도성 밖 초라한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한때 종이품 수귀였던 여인이 이제는 천민이 되었습니다. 궁녀들이 속삭였습니다. 업보다. 세자를 죽인 업보가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정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계속 상소를 올렸습니다. 문 씨를 처형해야 합니다. 그녀의 딸 화령옹주도 자귀를 빼앗아야 합니다. 정조는 고민했습니다. 화령옹주는 문 씨의 딸이었지만 동시에 영조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고모였죠. 정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화령옹주는 죄가 없다. 어머니의 죄로 딸까지 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 씨에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1776년 9월 10일 밤, 문 씨가 유배되어 있던 집에 금부도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 씨는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그녀는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권력을 향한 욕망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억울함을 느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날 새벽 문 씨는 숨을 거뒀습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던 여인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그렇다면 문 씨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합니다. 한중록에는 문 씨가 사도세자를 모함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죠. 실록에도 정조가 문 씨의 죄를 공포한 내용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역사가들은 다르게 봅니다.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은 문 씨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훨씬 더 깊고 복잡했습니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였고 사도세자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세자의 정신적 불안정은 실제로 존재했죠. 문 씨는 그 갈등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더 나아가 정조가 문 씨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모화변은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왕이 세자를 죽인 전대미문의 비극이었죠. 정조가 즉위했을 때 조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대립하고 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논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문 씨와 김상로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그들을 처벌함으로써 사건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노론의 다른 인사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협상이었죠. 진실은 무엇일까요?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문 씨는 권력을 원했습니다. 미천한 궁녀에서 수기까지 올라간 여인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생존을 위해 싸웠습니다. 궁궐에서 살아남으려면 영조의 총애를 지켜야 했고 위협이 되는 세자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악행이었는지 아니면 생존 본능이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문 씨는 권력을 얻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파멸했습니다. 그녀의 딸 화령옹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화령옹주는 살아남았습니다. 정조는 어머니의 죄로 딸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혈육의 정 때문이었죠. 화령옹주는 정조보다 21년을 더 살았습니다. 순조 시대까지 천수를 누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동정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화령옹주는 평생 궁궐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숙의 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권력은 위험한 것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결국 그 권력이 자신을 파괴합니다. 둘째,
복수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문 씨는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뒤 세자의 아들에게 복수를 당했습니다. 셋째, 생존만을 위해 산다면 결국 삶을 잃게 됩니다. 문 씨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었고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정사가 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욕망, 질투, 두려움, 복수심. 문 씨는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권력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평범한 인간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패자의 이야기, 민간의 기억, 그리고 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속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숙의 문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욕망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로웠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조선의 비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다음에는 또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